그 지난주 수요일 수업이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 이거죠, 그죠? 16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대안적 관점입니다. 소위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뭐 봐가지고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착착착 나오죠, 그죠? 착 나오고 그 다음에 식으로 딱 풀면 뭔가 하면 얼마 늘으면 얼마만큼 GDP가 늘어난다. 까는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소위 이론적인 모형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이슈입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동적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 논쟁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정책 효과가 탁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탁탁 떨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정책을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딱딱 쉽게 효과가 안 나온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진짜 교과서적으로 그게 그 효과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적인 정책을 해야 되느냐? 수동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새로 개념이 나오죠. 자동 안정화 장치.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걸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연관된 부분인데 정책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느냐 재량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미 이건 다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죠. 이미 동영상으로 본 내용인데 잠시 이제 다시 짧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정책은 적극적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수동적이어야 되느냐 답을 이야기하죠. 답은 결국은 이 교과서의 답은 적극적이면 안 되고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교과서의 답이라는 것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거시 경제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라.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수동적 정책을 잘 만들어 놓고 하라.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 그때그때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짱 무슨 정책을 크게 하는 건 가능한 한 피하라. 라는 것이 이제 답입니다. 왜 그런 답을 냈느냐,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자, 먼저 적극적인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죠. 당연히 국가가 뭐 하냐, 나라는 거 있으면 나라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의 첫 번째 역할이 통화가치 안정입니다. 통화가치 안정인데, 그것보다 이제 완전 고용의 달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높이자라는 제안까지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대등한 수준까지 높이자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하면 통화가치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별로 이해가 안 하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이 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니냐,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최근에 뭔가 하면 그 구름 잡는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래도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했었던 거죠. 안 했었기 때문에 뭔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실감을 못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실감 못하고 뭔가 하면 정책 방향이 잘못 간다 그러면 다시 그 옛날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재앙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일부 후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죠. 뭐 많이 나온 게 짐바브웨, 뭐 아니면 베네수엘라, 뭐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화정책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과연 뭐가 선호가 뭐냐라는 것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국가가 있다 그러면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자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반대를 못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과연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오히려 그 정책이 더 경제를 망치더라라는 겁니다.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쭉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보니까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더라. 경제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소위 변동을 줄이고 그다음 완전 고용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경제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괜히 적극적인 정책을 하다 보면 경제의 진폭을 더 늘린다. 불황일 때는 더 불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호황일 때는 경기 과열일 때는 더 또 심한 경기 과열을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내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책에서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시차, 내부 시차죠. 그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고 난 뒤에 그것이 Y나 아니면 실험률로 나타날 때까지 효과. 이 두 효과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탁탁탁 정책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탁탁탁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더 부작용만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식해가지고 정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경제가 원상으로 회복되고 납니다. 그때 정책이 나게 되면 경기를 오히려 과열시키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 과열이 되고 나가지고 자 이걸 때리 맞겠다 해가지고 정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경기 과열을 인식할 때쯤 되면 경기는 다시 정상화되어 있는 거죠. 경기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 과열을 막겠다는 정책을 경기 과열을 냉각시키겠다는 정책을 했다 그러면 그건 불황을 만드는 정책이 되는 셈이죠.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은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전에 여건이 변화하면 정책은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진폭을 더 높이면서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과연 뭘 해야 되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안하는 것은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거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정책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시차를 다 없애는 정책.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의도한 정책의 변화가 없이도 정책 그 자체가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뭐 예를 들면 소득세, 실업보험, 아니면 복지제도 이런 겁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뭐 조금 연간으로 거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좋으면 소득이 많고 이익이 많으면 소득세가 많이 거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경기를 냉각시키는 아니면 경기에 뭔가 과열을 막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다음 반대로 경기가 나쁘고 불황이 되면 세금은 적게 거치죠. 왜냐하면 모든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아니면 이윤에 비례해 가지고 받는 거죠. 이윤이 줄고 기업 이윤이 줄고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세금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 비율로 받게 되니까. 적게 받게 되면 경기가 나쁠 때는 자동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되니까 총량적으로 조세 재정을 합쳐가 본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책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소득세도 자동 안정화 정책이다. 모든 세금 제도가 그러니까 비례세죠. 뭐 누진세를 포함한 어떤 세원에 대해 가지고 세율로 되어 있는 세금 제도는 다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보험도 이게 뭔가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된 사람이 가서 실업급여를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 경기 부양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실업보험으로.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제도로 누가 받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좀 힘든 사람들이죠.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경기가 나쁠수록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겁니다. 복지의 기준을 똑같이 해놓고 뭔가 하면 그 기준대로 계속 집행한다 그러면 경기가 나쁠 때는 많이 집행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집행이 덜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경기에 따라 가지고 소위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차가 없는 재정정책,
시차가 없는 재정 정책 역할을 하고 재정 조세 정책 역할을 함으로써 소위 좋은 정책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괜히 나서가지고 지금은 확 뭐 추경을 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장치를 잘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시차가 그러면 왜 그 시차가 많이 발생하느냐? 경제를 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하면 현실, 뭐 항상 이제 비교하지만 예측을 하는 사람이 기상학자들이 이제 기상 예보를 하죠. 근데 기상학자들은 최소한 뭔가 하면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 비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지금 경기가 나쁩니다 라고 중계방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쁜지 좋은지 모르는 거죠. 아주 나쁠 때 확실하겠지만 지금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판단하는데 그 데이터라는 것이 GDP 데이터는 확정치가 나오는데 1년 반이 걸립니다. 뭐 속보치는 뭔가 아마 3개월, 6개월에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도 그렇고 실업도 그렇고 뭔가 하면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현 상태 판단을 또 못하고 현 상태에 대해 가지고 판단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예측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못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미래 예측을 잘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하긴 합니다.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틀리든 맞든 합니다. 기상청에서도 뭔가 틀리더라도 장기 예보를 하죠. 장기 예보는 대부분 다시 틀립니다. 그러니까 장기 예보라는 것이 한두 달, 올 여름에 더울 것입니다. 올 겨울에 추울 것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죠? 지금 이제 여름 초입이니까 올 겨울은 작년보다 더 더울 것입니다. 비는 장마는 뭐 언제쯤부터 시작될 것이고 강수량은 옛날보다 뭐 더 많을 것입니다. 적을 것입니다라는 이야기하죠. 그게 소위 장기예보입니다. 장기예보인데 대부분 틀리죠. 틀려가지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하는데도 필요가 하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내년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고 5년 뒤에 계획을 짜야 됩니다. 법으로도 뭔가 하면 국가 재정에 대해서 5년 동안 재정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짜려 그러면 나름대로 경제 성장률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물가에 대한 데이터, 환율에 대한 데이터, 틀리든 맞든 뭔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하는데 이제 노력하지만 그게 이제 정확성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이제 현실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측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흔히 이제 많이 발표되죠. 선행 경기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매달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는 3개월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뭔가면 그 실제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이라든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소위 판단을 통해 가지고 서베이를 통한 데이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보성을 가지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선행 경기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미래 경기를 예측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거시경제 모형을 통해서 합니다. 그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이 모형입니다. g 더하기 nx. 그 다음에 소비 함수는 어떻게 되고 투자 함수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아니면 저번 시험 때 쳤던 그 모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기다가 여러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좀 고난이 테크닉을 집어넣죠. 집어넣어가 거시경제 모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마지막에 시험 쳤던 그 문제, 식을 푸는 문제. 네, 그런 거죠. 그 식을 풀면 거기서 해보면, 자, 정부 지출 얼마 늘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얼마 늘어나더라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돌립니다.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데, 물론 이제 그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서 어떤 변수가 적절한지 그걸 잘 판단해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파라미터입니다. MPC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의 탄력성이 얼마냐, 이제 그런 것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런 모형을 만들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땅 충격이라는 것이 이제, 자,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그러면 그게 소위 IMF라든지 월드뱅크에서 그런 걸 조사가 발표하죠.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 얼마 성장할 것이냐. 또 뭐 세계에서 세계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년 경제는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후내년은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뭔가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이런 걸 통해 예측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대해 가지고도 한참 이 모형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많이 됐고 엄청난 그래서 특히 이제 신행 지표라기보다는 이 모형에 대한 거시경제 모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형에 대한 연구가 조금 이제 옛날보다는 좀 줄었어요. 나도 학교 오기 전에 연구소에 있으면서도 이 모형을 주로 이제 다루고 경제 예측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왜 줄였냐 그러면 그러니까 한참 때는 이 모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큰 모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보다 많은 변수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온갖 모형을 다 넣었죠. 그래서 큰 모형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100개가 넘고 그다음 식이 뭔가 하면 40개, 50개, 7, 80개까지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 되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참 잘 안 맞더란 이야기입니다.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런 노력에 대해 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한 연구가 이런 겁니다. 소위 루카스 크리틱이죠. 루카스 크리틱이 그런 모형에 대한 연구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버트 루카스는 이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외에 노동, 경제 성장, 온갖 에셋 프라이싱 모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경제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그래서 9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루카스가 뭘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 이 연구 방향이 다 거기에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소위 합리적 기대가설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 모형, 그 금융 분야, 지금 재무 분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경제학에서 재무를 설명하는 자산 가격 모형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고, 등등 굉장한 업적이 많은 사람이죠. 경제학 최대 천재 중 천재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소위 루카스 크리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루카스 크리틱의 바탕은 소위 합리적 기대가설입니다. 기대가설. 정책 변화의 효과를 예측할 때 종종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된 모형이 사용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형입니다. 모형에서 MPC라든지 아니면 이자율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그 파라미터들을 대부분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그 값을 추정해냅니다. 추정해내는데 과거 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값은 결국은 예측에서 사용되면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루카스 크리틱입니다. 해당 정책 변수가 정책 변화가 변수 간의 근본적인 함수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대를 변동시킨다면 이러한 예측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실적, 과거의 거시경제 변수들을 경제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반응에 따라 가지고 파라메타, MPC 같은 걸 추정했는데 그걸 뭔가 하면 그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면 그 예측이 틀릴 수 있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까지 다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까지 다 예측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효과가 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정책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정책의 효과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폴 보커 샥이죠. 폴 보커 샥.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폴 보커 페드 의장이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썼죠. 그런데 당초 예상됐던 희생률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엄청나게 이제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가지고는 그 정책을 추진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그만큼 고통은 덜했다. 왜 그랬냐?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통화 긴축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응적기대가 아니라 합리적기대로 해가지고 전기 물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질 거라 예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빨리 반영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기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위 고통이 들었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고통스러운 정책에 대해 가지고 고통은 더 당초 예측보다는 적을 수가 있고, 반대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정책,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긍정적인 정책에 대한 효과도 생각보다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루카스 크리틱입니다. 그런 과거 데이터 통해 가지고 정책 아니면 그 경제 예측 같은 것의 이 정확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 경험에 기초한 예측, 통화 증가율의 상승은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근데 이제 그게 과거 데이터만큼 상승할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 그게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화 증가율을 상승시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 경우 실업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감소하더라도 예측보다는 적게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극단적인 경우는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추구한 이유가, 루카스 크리틱까지 추구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는 거죠. 예측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정책 효과도 제대로 판단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적극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정책. 수동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소위 자동 안정화 정책입니다. 직접 개입 안 하고 이 시스템으로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 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정책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경제학에서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정책은 규칙에 입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재량적이어야 할 것이냐. 룰 앤 디스크리션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칙에 입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재량적이어야 될 것이냐. 자, 규칙과 재량의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규칙에 따른 정책은 정책 위반자들은 미리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지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도 이래 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자, 3년 평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5% 상하 1%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마 2%인가? 그래서 1에서 3% 사이를 안 벗어나게 한다. 라는 식으로 딱 정책을 사전에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발표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 거죠. 규칙을 딱 만들어 놓고 공표하고 난 뒤에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뭐 실제 준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규칙에 따른 정책이라고 합니다. 재량적인 정책은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정책 위반자들은 그들이 내린 판단을 사용해서 이 시점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재량적인 정책은. 그거는 자, 지금은 경제가 나쁘니까 무조건 돈을 풀어. 아니면 지금은 경제가 너무 과열되니까 무조건 돈을 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재량적인 정책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 변함에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정책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정책이 바람직하냐? 이 두 가지 이제 정책 스킴에 대한 비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규칙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규칙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정치에 대한 경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런 규칙을 안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정치의 경제가 휘둘립니다. 정책 위반자와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정부가 결여된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 하면 비합리적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이해 타산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의 이해타 사용하는 것은 결국 표입니다. 표가 많은 정책을 무조건 추진하려는 이야기죠. 그게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나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쁜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나쁜 정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인들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쓰는 걸 원하죠. 그리고 돈 많이 쓰면 표가 많이 된다라는 맹신에 빠져 있죠. 그런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맹신에 빠져 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항상 갑니다. 그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지자체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위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냥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사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타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화당국이 방만한 통화정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딱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 정치인이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법이 이래 돼가 우리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규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규칙을 이야기한 것은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정치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뭔가 하면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른 주장한다 그러면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왜곡이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자라는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실업률, 실업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일 황당한 게 그런 거죠. 최저임금제를 올린다, 뭐 10,000원을 올린다. 그럼 좋겠죠. 그러니까 저임금 받는 사람은 올라가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원론책을 보시라고요. 보면 제일 그 까는 정책이 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가장 그 바보 같은 정책이 최저임금제를 올리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를 만드는 정책이다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가장 멍청한 정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를 올려가지고 최저임금제를 올라가는 사람은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업률이 발생하더라도 최저임금 올리는 건 좋다. 그건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업률은 낮추겠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 올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런 최저임금 직장만 만들어가 뭐하냐. 좋은 직장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최저임금 직장도 많이 만들어져야지 좋은 직장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직장만 많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저임금의 일자리도 결국은 뭔가 하면 일자리 없는 것보다는 낮은 임금이라도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개인한테도 그렇고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저임금이라도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뭔가 하면 효율성 짜리보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에서도 많은 실업급여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임금 받는 사람들한테 임금 보조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효과를 똑같이 낼 수가 있어요. 언더임금 크레딧 해가지고. 나름대로 설정한 어떤 임금보다 낮게 받는 사람은 그 차이만큼을 국가에서 줄 수가 있어요. 줌으로써 뭔가 하면 똑같이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를 내면서도 일자리를 안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런 건 안 좋아하고 일단 뭔가 하면 이런 선동적인 그런 정책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부가 결여된 아니면 이제 이 정부를 뭔가 하면 자기 좋은 방향으로만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된 거죠. 뭐 물론 이제 정치인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국민들의 민도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다 안다 그러면 사실은 알고 그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던 정치가다라고 생각하고 안 보여준다 그러면 그런 정치를 안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뭔가 하면 그 민도가 못 따라가는 나라에서는 그런 정치인들이 뽑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이 정치에 따라 가지고 이 경제 정책은 이 오염이 되는 거죠. 오염이 된다 그러면 경제는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뭔가 하면 그 최저임금제 문제도 그렇고 또 그다음 뭐 공학 문제 뭐 어떤 지역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몇 번 여러 정권에서 뭔가 하면 스탑됐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공항을 그냥 예타도 없이 뭐도 없이 무조건 뭔가 하면 추진해 버린다. 뭐 그런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돈을 누가 될 것인지, 그 엄청난 돈을 누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당장 표가 될 만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도 한계라는 것이 이제 이런 규칙이 예타라는 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또 이제 이 입법부에서 이제 그 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것을 이제 지난 싸움입니다. 정치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경제도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그걸 어떻게 추진시키느냐라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 때문에 이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뭐 우리나라가 아직 그 선진국이 덜 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 같이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최선진국인 나라 같이 보이는데도 또 어떻게 봐가지고는 비합리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너무나 이상한 황당한 정책들을 많이 또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제 뭐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그런 이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규칙에 따른 정책을 찬성합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자. 법으로 박아 놓자. 그 다음 규칙에 대한 찬성으로 두 번째는 재량 정책의 시간 불일치성. 규칙을 안 해놓으면 뭔가 하면 그때그때마다 사람 정책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일단 이미 발표한 정책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면 정책 위반자들이 그 정책을 취소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이런 걸 시간 불일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규칙을 만들어 놓자. 이는 정치,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러면 리피티드 게임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뭐 이래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한 번은. 그래서 비용을 들여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발표 이후에 비용을 안 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효과 나타났으면 됐지 비용 들이지 말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용도 안 들이고 효과를 냈다라고 좋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좋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한 번은 그럴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으면 비용을 들인 정책을 해도 뭔가 효과가 안 나타나요. 나타나도 굉장히 늦게 나타나고. 그럼 모든 정책 효과가 뭔가 하면 전혀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죠. 즉, 정책 위반자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을 가지라. 그래서 시간 불일치 예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뭐 많이 하는 경우가 이겁니다. 투자 유치하기 위해가 유치할 때는 굉장히 온갖 이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금 깎아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크게 해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낼 거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투자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일단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 도망 못 가니까요. 공장이 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 가지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자체들로 공정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노력하는데 이제 유치 과정만 열심히 하고 유치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관리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뭔가 하면 실제 어떤 경우에는 유치할 때 약속마저도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신을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시간 불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 정책을 이야기할 때도 그거죠. 그러니까 뭐 폴버크샵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실제 이제 사람들이 정책을 믿는다 그러면 통화 공급량을 안 줄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잡히는데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생각만 하게 되면 실제 통화 공급량을 안 줄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잡히게 되는데 실제 이제 그거 한번 그렇게 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통화 공급량을 안 줄이지 말자 라고 했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거죠.
아무리 중앙은행이 통화공급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더라도 안 믿게 되면서 더 효과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소위 희생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한 통화정책에서의 시간 불일치의 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난 날에 흔히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개혁을 전제로 가난한 나라한테 지원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IMF가 재정개혁의 조건으로 엄청난 이제 뭐 돈을 지원을 해주죠. 외환을 공급을 해주죠. 공급을 해주는데 당장 처음에 IMF 도움 필요할 때는 뭔가 하면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도움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장에 돈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우리 못하겠다. IMF가 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렇다고 IMF가 뭔가 하면 당장 회수하고 아니면 추가 지원을 끊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타협이니까.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데도 첫 약속을 안 지킨데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계속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원은 계속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기부하는 국가는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금융위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뭐 혼란이 생긴 나라는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IMF도 그건 자기의 숙제인 거죠. 숙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달래가지고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나름대로 뭔가 자기 미션 자체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생기면서 뭐 이제 그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IMF도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강한 패키지를 겁니다. 강한 패키지 들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게 좀 약화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강한 패키지를 걸죠. 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컨디셔널 패키지를 겁니다. 요까지 하면 얼마 더 지원해주고 요까지 하면 얼마 더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재정개혁 하자면 얼마 더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노사 문제 해결하면 얼마 더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시간 불일치를 막을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자꾸 만들죠. 뭐 금융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소위 현재 대부 선진국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데 통화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주로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하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통해가지고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내에 유지하도록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뭔가 하면 추가적으로 물론 그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은 Y입니다. Y. 그러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런 목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걸 만들어 가지고 목표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통화 공급을 줄이는 거죠. 줄이는 것이고 낮아지면 더 늘리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런 규칙대로 현재 정책을 하고 있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 뭐 몇 번 이야기하는데 중앙은행 독립성. 예. 자, 이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현재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먼데리 플리밍 모형을 봤을 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통화 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이 경제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을 잘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이 정치에 많이 왜곡이 되고 많이 오염이 되고 뭐 우리나라도 뭐 국회에서 모 의원이 한국은행 총재를 불러놓고 한국은행 총재가 질문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재정 확장에 대해 뭐 한마디 하니까 당장 하는 이야기가 아니 너나 잘해 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하면 이 정치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 뭐랄까 비전문가들이 뭔가 하면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더 정책을 잘하려 그러면 결국은 이 정치에 오염이 안 되고 정치에서 버텨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고 과거에 봤어도 이 중앙은행에 의해서 공표된 정책 규칙은 그 공표가 신뢰를 얻고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신뢰성은 부분적으로 중앙은행이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도에 의존한다. 그리고 실제 정책 효과를 봤어도
정책 효과라는 것은 중앙은행 정책 효과는 결국은 그거죠. 인플레이션이죠. 그걸 얼마나 잘 잡았냐는 건데, 독립성의 지표를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를 보죠. 재정이 독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느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장되어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통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 독립성 지표를 만들어서 독립의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지수고, 그 다음에 그달의 평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본다 그러면 그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84, 이 마이너스 성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독립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평균 인플레이션이 낮다. 물가를 잘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낮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가치 안정을 잘하려고 그러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잘 유지해 줘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이상이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였습니다.